정치 와이파이 정한용 기자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말 대통령 선거는 야당이 패배한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유영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열혈 청년 이은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두문 정치 전략 연구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문 정치 전략 연구소가 무슨 뜻이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언뜻 생각하듯이 이 두문불출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두문불출하느냐 하면 제가 뭐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느낀 게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주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문불출 하시네요. 예, 이철희 소장께서는 지금 정치평론가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스스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민주당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정치권에 발을 디뎠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한 영국으로 대선에서 지고 영국에 가 있을 때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 의원회관이라고 그러죠. 통상 국회의원 비서로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해서 뭐 원내 대표실에서도 있어봤고요. 또 당에 얼마 전까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회에 있었고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도 했고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DJ 대통령 때는 청와대도 좀 있었고요.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구당의 사무국장이라는 아주 어려운 자리도 제가 해봤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러저런 자리는 많이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주로 민주당 안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다른 정당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죠? 네. 예. 한나라당 한번 좀 가보시죠. 그랬어요. 가면 받아줄까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과거의 민주당 또 지금 민주당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정치권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영남 출신인데요. 개인적인 대구신가요, 고향이? 원래는 이제 영포라인입니다. 제가 영포. 경북 영일 출신에다가 고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 들어가서 아주 출세했을 사람인데 한나라당 갔어도 줄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세는 좀 작았습니다만 존재 이유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이고 왜 존재한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었던, 다시 말해서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정당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점에서 보면 두 번이나 우리가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뭘 하는 정당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에는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재정립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당시에 비하면 의석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지역 기반도 지금 이제 호남에서 많이 벗어나서 전국 정당화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덩치도 많이 커졌고, 그때야 뭐 70석, 80석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훌쩍 120석을 넘기고 있으니까 덩치가 커진 반면에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는 저는 집권의 두 번 경험으로 국민들이 보상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후 시대 민주당이 뭐 할 거냐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것을 좀 선명하게 못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 이 안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은혜 씨한테 한번 질문을 들어보죠.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변화나 혁신 이런 얘기를 자주들 하시는데 그런 걸 기대하진 않죠. 왜냐하면 기대했다가 또 실망한 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FTA 때라던가 야권 연대 했을 때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요즘도 이제 당 내에서 뭔가 기득권이라던가 정치권 그런 당권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사실 제2의 기득권 세력 아닌가, 기득권에 맞서서 싸워주는 혹은 기득권에 맞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어필보다는
뭐 비슷하고 특히 이제 광주나 그런 전라도 지역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 이제 서울로 대학 오는 친구들은 사실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랑 똑같다고 별로 뭐 그런 민주당스러운 색깔보다는 토착 기득권 세력 이런 이미지가 더 크다고 해서 그런 부분 보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별로다. 전 별로예요. 네. 근데 그 뭐지 여론조사 보면 또 대학생 지지 정당은 또 민주당이 1위이긴 하던데. 근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사실 이렇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상대 정당이 싫어서 이쪽 정당을 편을 들어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정당에 대한 포지티브한 긍정적 이유 때문에 그 정당을 좋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제1야당이니까 뭐 지지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약점이 있죠. 맞아요.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미지가 또 너무 왼쪽이라던가 약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젊은 층. 그렇죠. 많이 있죠. 이번에 네. 국회의원이 127명 당선됐죠. 네. 사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과거에 맞죠. 비교하면. 100석만 넘겨도 성공이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달라. 옛날에 그랬죠. 이런 네. 요구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개헌 저지선 훌쩍 넘어서 이번에 과반에 육박할 뻔했죠. 조금만 잘했으면 목표 달성도 했을 텐데. 그렇죠. 자, 아무튼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지 자, 유영화 씨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 어떤 사정들이 좀 있을까요? 복잡하겠죠. 하여튼 그 안에 계신 그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또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가신 분들 머리가 골치가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또 이번에 대권 후보는 또 누굴 또 내가 또 추종해야 되느냐. 이 4년 뒤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공천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계파가 있는지 몰랐는데 분류를 한 거겠죠. 특성에 따라서. 근데 하여튼 현재 내부 속사정은 이번 총선에서 물론 120석 이상의 상당히 약진을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했지만은 대권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쏟아지는 비판도 상당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제2의 기득권 세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야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내부 속성이 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복잡하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좀 날카롭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날카로운지 계속 지적돼 왔던 거지만은 내부 추동력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기존 세력들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뭐 이미지 변신하고 그 틀에서만 이렇게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이 내부를 좀 추동력 있게 변화하고 진짜 국민이 바라는 항상 말로만 얘기하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 내용 있게 갈 수 있는 세력이 지금으로 봤을 때 형성돼 있지도 않고 좀 심한 말로 과연 형성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의심까지 국민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추진 세력이 없다. 네,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네. 것입니다. 예, 다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이철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하신 말씀 다 맞는데요. 조금만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실은 성장통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민주정부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막 상대가 나쁘다, 옳지 않다 이런 걸 많이 문제제기를 해서 정권을 바꿔서 10년 동안 집권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잘못한 걸 지적하다가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되게 이제 자본주의 폐해나 이런 걸 지적하는 진보정당, 뭐 크게 보면 민주당도 진보정당의 범주에 넣는다면 소수이거든요. 그리고 그 폐해를 시정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나 이런 이 진통이라는 게 불가피한데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에 안 찬다는 거는 민주당이 그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을 좀 저는 게을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지피지기란 말을 씁니다만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성찰하고 반성했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해도 애정을 줬을 텐데 우리 거는 제껴놓고 상대를 나무라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역관계 시정이 되고 나서는 그럼 니들은 뭔데? 이런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답을 못 주는 상황까지 내몰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민주당은 저는 위기의 근원은 위기의식이 없는 거라고 본다면 조금 더 민주당을
내부를 쳐다보고 자기 반성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집권했던 그 경험이 있는 정당인데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당신들이 뭘 잘했지?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그 발전시켜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저희가 민주정부 10년 정권 교체를 안 해본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총선을 치렀다면 그러면서 이른바 반엠비 정서가 저 정도 강했다면 저는 과반수 넘겼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10년 집권해본 세력에게 다시 뭔가를 맡길 때는 신뢰를 받을 만한 그것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예, 총선 결과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그냥 비판만 하는 야당이 아니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을 국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했다. 그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5월 4일에 있고요. 또 당 지도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6월 9일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혜재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원내대표와 그 당대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4월 25일에 이해찬 상임고문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만나서 이제 당대표는 이해찬, 원내대표는 박지원이 하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 최고위원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시민사회 원로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에서 이제 그걸 제안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줄여서 되게 원탁회의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날에 이제 박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이에 대해서 유인태, 전병헌, 이낙연 의원 등 이제 경선 출마하려던 의원들이 거세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7일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그 원로 모임에 있던 그분께서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이 좀 더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이제 그런 반발이나 여론에서도 또 비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4월 30일에 한명숙, 정세균, 박지원 이렇게 세 분이 보통 세 명이라고 표현하죠. 네. 세 명이 어르신들이라서 세 명이 회동을 갖고 그 다음에 5월 1일에 그 다른 후보들이 또 긴급 회동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비판하는 공동 합의문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때 잘 하셨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이렇게 이해찬 상임고문하고 협의 없이 원내대표를 출마했었으면 그렇게 저항감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해찬, 그 다음에 호남을 상징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둘이 손을 잡았고요. 이게 담합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더니 문재인 그 당선자, 문재인 고문이 담합이 아니고 단합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해주면서 문재인 당신은 거기에 왜 끼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한번 짚어볼까요, 유영환 씨?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현재 민주당의 틀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는 누가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어떤 대권으로 가는 가도죠. 대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기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호남 세력 또 국민주의 세력 그 다음에 친노를 대표하고 있는 이해찬 고문이 대표를 맡는다. 그 다음에는 먼저 박지원 원내대표가 해서 관리를 잘 하고요. 관리형으로. 그 다음에 또 대권 후보도 잘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면서 대권을 올 수 있는 민주당이 결합할 수가 있는 그런 복잡한 그 계보라든가 조그마한 계파 이런 것을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기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다만 뭐 내부에서 찬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기획력은 있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상당히 아니한 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가 이제 바뀌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정치를 원하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번에 총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내렸고
어떠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큰 패착이 있었고 역풍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수장들끼리 수장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합의하면은 밑에서는 따라올 것이고 줄 설 것이고 뭐 어렵지 않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런 이런 밀실에서 얘기한 이 두 사람의 얘기가 꼭 공개되고 그것이 언론지상이라든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선자들도 상당히 움찔움찔하고 있고요. 상황은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좀 이 야당이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존 틀 바꾸기를 원하는 것인데. 근데 기존 틀로 돌아가고 회귀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구태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들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해찬 고문이나 박지원 최고위원이 정치를 한두 해 한 분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담합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을 만들어서 손을 잡은 또 다른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철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딱히 정략적인 의도만 갖고 저는 그렇게 연대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담합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단합보다는 담합이라고 봅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아마 이해찬 총리나 박지원 당시 최고위원이었죠. 이런 분들이 한명숙 대표를 바라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했고 약간 강한 리더십을 못 보여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의 해법은 강한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잘 해낸 박지원으로 가고 당대표는 이해찬으로 가자.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해법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싶은데 과연 그러면 이 한명숙 대표 체제가 허약했던 게 한명숙이라는 개인의 어떤 성격이 온화해서 생긴 문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될 길, 비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복지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줘야 되고 임무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허약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지원 대표나 이해찬 전 총리께서 과연 그런 걸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걸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린 경험 많은 사람이고 그간에도 잘 해냈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둘이 손잡는 거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논리 구사는 저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국민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당내 내지는 특정 세력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라고 본다면 그분들의 선의에 상관없이 이런 거는 저는 걸러져야 되고 거부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아무리 그런 정치적으로 선의를 갖는다 할지라도 국민의 시선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는 잘못이다. 기준을 저는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 분들은 좀 선의를 좀 다르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좀 아쉽죠. 예. 과거에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이 97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DJP 연합을 할 때도 야합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게 참 생각이 납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또 각종 수치, 여론조사 수치도 제시를 하고 또 정권 교체가 이 시대 최고의 가치다라는 논리로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을 설득했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DJP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국민 설득 과정이 좀 생략된 채로 이철희 소장 말씀대로 우리 둘이 제일 실력자다. 무조건 우리 둘이 할 테니까 따라와라.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 길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죠. 우리를 따라오면 된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오만한 정치인들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상임고문도 좀 아까 왜 끼어드냐 이런 말 들었다고 하듯이 처음에는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좀 이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재인 씨는 좀 어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박지원이 양 카드의 구체적 배경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대권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한 거죠. 대권 가도에 그런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했다고. 예, 그런 식의 얘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싹 껴들어간 건데요. 물론 지금 현재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그나마 상당히 있죠. 그리고 친노 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문재인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과거의 정치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밀실에서 얘기하고 또 공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자기 계보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랬던 것이 아니죠.
한 TV 방송에서도 나와서 또 인기가 올라갔지만 상당히 소탈하고 네, 정직하고 뭔가 국민들하고 가까운 기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올라갔던 것인데 문재인 고문이 잠깐 그 생각을 잊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그 내부 사정은 잘 고문이-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부분 내부 사정은 그쪽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봅니다. 제가 예. 이제 뭐 사적입니다만 문재인 고문이라 그래야 되죠. 고문을 예. 만나본 거에 하면 야, 이 사람은 참 맑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신부님을 대할 때 받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참 맑으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권모술수나 이런 정치공학은 상당히 거리가 먼신 분이다. 저렇게 실제로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그 약간 이제 국민하고 좀 안 맞는 엇박자가 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실 때 민주당 사정이 좀 정통하다고 하니까 그게 빗대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합의가 된 방안이다라고 문재인 고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충분히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방안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지지사를 밝힌 것인데 그 전후 과정, 그러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숙성된 방안이 아니고 일단 이제 하나의 기획으로서 제기가 된 건데 그 정도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고문께서 이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고 그렇게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 대해서 생략됐다는 건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는 문재인 고문이 자기한테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지지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정치해오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정보가 잘못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판단력만큼은 이번에 조금 본인이 반성할 대목이 있고 이런 걸 거쳐가면서 사실은 성숙되는 거니까 뭐 너무 힘들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번에 큰 교훈을 얻으셨겠죠, 문재인 그렇죠. 네. 고문이. 근데 그분 평소에 정정으로 보면 이제 이번 연대를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박지원 원내대표, 이해찬 당대표, 대선 후보 문재인 이렇게 셋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문재인 고문이 그런 담합할 사람은 아닙니다. 평소 인격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이철희 소장 설명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연대를 기획한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진 몰라도 문재인 변호사가 만약에 그 기획의 의도를 알아차렸으면 끼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 4일 오전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되는데요. 뭐 너무 임박해서 좀 여쭤보기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좀 예.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지금 127명인가요? 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127명 당선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투표를 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면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그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 거고 만약 과반수가 안 되면은 2차 결선 투표를 해서 1, 2가 이제 과반이 넘게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아주 선거전이 치열하겠죠, 현재요. 이제 근데 지금 뭐 분석에 따르면 이제 친노 직계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뭐 하여튼 친노 직계와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민주당계가 합치면 40여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1차 투표에서는 무난하게 1등을 하진 않겠니? 1등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죠. 근데 과반을 넘기는 지금 역풍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과반이 64명이래요. 네, 과반이 과반을 되는 넘기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2차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할 것이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합종 연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과연 이제 박지원 의원의 정치력이 또 이제 어떻게 발휘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보는 시각들은 이제 과연 이번에 54명의 당선자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거에 많은 촉각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선하고 푸릇푸릇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초선이니까. 그러나 글쎄요, 이분들이 그 초선 당선자 54명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물론 이 사람들도 지금 뭐 전화 받고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줄도 서야 될 테고 개파라든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개파 힘도 많이 작용을 했었고. 근데 과연 진짜 처음에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처음에 이런 정치적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반면에 또 우려가 되는 측면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별로 움직임도 없고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별 목소리들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기존에 그냥 자기 보스를 따라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철희 소장님은 그 원내대표실에서도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2, 3, 4등을 유인태, 전병헌, 이낙연 이분들을 지지했던 표가 그대로 다 합쳐진다면 결선에서 역전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박이 아니고 박지원 박으로 친박 반박을 이렇게 나누며 비박 뭐 이런 거죠. 근데 아무리 좀 많이 따져도 50명은 안 넘어가는 게 이런 친박 쪽 분포인 것 같아요. 당내에 이렇게 성향별 분포를 보면. 그러면 이길 수는 없죠. 당연히 반박이 비박 쪽이 하나로 뭉쳐지면 이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로 결집되느냐의 문제. 일단 당사자들 셋은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뜻에 따라 다 움직일 거냐 찍었던 분들이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체 박지원 대표가 대표 시절에 존재감을 세게 보여줬잖아요. 잘했죠. 다른 원내대표에 비해서 아주 돋보이는 활동을 해서 예. 당시 여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청문회에서 장관들 낙마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 갈구나 갈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선 직전에 원내는 좀 강하게 가서 여권을 몰아붙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박지원의 역할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2차 투표에도 역시 원래 자기 찍었던 사람들 표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은 그렇게 찍어줬으니 두 번째는 결국 경쟁력 있는 사람 찍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딱히 기계적으로 친박 대 비박 이 구도로만 투표가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선들이 이번 원내대표의 당선자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변화를 내세울 거냐 이런 큰 컨셉의 차이를 다르게 보여줘야만이 이 비박도 이길 수 있는 그림인데 비박이 좀 그게 좀 전 약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개개인의 경쟁력은 어느 분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유인태, 전병헌, 이낙연 세 분 중에. 각 분들이 다 이제 특장들이 다 있고 저는 뭐 충분히 원내대표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만 뭐 여의도의 민주당 내 평가에 의하면 친노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유인태 의원이 조금 앞서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 하더군요. 만약에 투표를 했을 때 박지원이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되면 좀 그런 갈등이나 시끄러웠던 게 좀 잠재워지고 좀 잘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또 예정돼 있고요. 또 정당에서 가장 큰 행사가 대선 후보 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끼리 우리가 구심력, 원심력 얘기를 할 때는 대선 후보들은 자기 쪽으로 당을 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구심력이 약해집니다. 당의 구심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정당이랑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우리는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박지원 대표가 원체 대여 이 전선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원내는 그래도 안정감 있게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건데 뭐 그분이 그렇게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한 건 정당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거 못할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선된다고 해서 당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 좀 어렵다 저는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는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도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렇게 매갈이 없는 건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갑자기 매갈이가 생긴 것이죠. 이해찬, 박지원 다 앞설 때 생긴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냥 기존의 틀대로 갔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좀 이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치고 나온다든가 변화를 얘기한다든가 기존 틀을 바꿔야 된다든가 뭐 이러한 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냥 나와 버렸고 그 담합 사건 때문에 이게 좀 그나마 주목을 받으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혹시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관심 정도만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더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이철희 소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박영선 의원이 파격적으로 원내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결국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좀 아시는지요? 뭐 본인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원내대표라는 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선거인데 저도 이제 국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 내부 사정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대개 원내대표라는 거는 제한된 유권자만 참여하잖아요. 이번에 127명이라는 딱 소수만 선거에 참여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노선과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평소에 인간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사람을 사귀어 보면 친구를 잘 사귀고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까칠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영선 전 의장께서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편안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까칠한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소수의 유권자를 상대하는 게임에서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 정치를, 대중 정치를 하셨던 분이지 내부 정치에 주력하시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이해도 하고 있죠. 당대표 경선에 나갈 확률이 상당히 나갈 수도 있죠. 지금 아마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만약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당대표는 그럼 확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지금 여의도에서나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에서 이해찬 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경선은 이 내부의 세력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원 대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론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룰이 이제 최종 아직 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뽑겠다. 예를 들면 모바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정해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분위기로 가면, 근데 박지원 만약에 전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이러면, 이해찬 대표가 당선된다 이러면 이른바 이박 연대라는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연대가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능력 때문에 뭐 존재감이 원체 뛰어나니까 해준다 할지라도 당대표는 사실은 이게 대국민 메시지거든요.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조차도 만약에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그냥 원래 식상하신 분, 원래 그분들 익숙하신 분들에게 다시 맡긴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박근혜가 등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등장했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종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살지 않습니까? 이제 박근혜 등장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민주당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상징적으로 뭘로 보여줄 거냐, 결국 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누구를 내세울 거냐가 화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조치인데, 그 조치의 저는 핵심은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좀 변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정체되지 않고 패배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달라질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저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에 이기든 지든 지도체제는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까지만 우리가 고려한다면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변화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6월 9일 전당대회에 현실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후보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되시는 분들은 우선 이해찬 전 총리께서 본인은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 형편이고요. 오늘 한겨레 인터뷰 보니까 김한길 전 장관도 김한길 의원이요? 있고, 이번에 당선되셨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사선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의원을 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386을 대표해서 우상호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고, 우선 그런 되시는 분들은 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은희 씨는 그 중에서 누굴 좀 좋아하세요? 걱정인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근데 보통 이제 언론의 역할을 그럴 때 좀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를 좀 집중 조명해 준다거나, 잘 모르는 아까 뭐 김한결 의원이나 아무튼 그런 분들 모르다가도 이렇게 그 사람은 누구인가, 뭐 왜 어떻게 나왔나, 어떤 역할을 해갖고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그런 거 보고 판단하게 되죠. 저희 같은 사람. 이철희 소장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분들이 나설 때도 어떤 명분과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국민들하고 또 당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등장을 해야지,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면은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좀 초선 당선자들도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로요? 대표든 뭐 최고위, 어차피 대표 선거에 나가야 등수에 따라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용기 있는 초선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 대해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총선에서 졌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반성부터 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이용환 씨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이라는 처음보다도요. 그러니까 반성은 하도 많이 하라 그러니까 했겠죠. 다들 술자리에서도 했을 테고, 모여서 이제 회식하면서 반성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그 능력이라는 문제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능력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당대표 경선 또 대권 후보 대권 가도에 있어서 민주당에 관한 어떤 능력을 보일 것이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공학적이거나 권모술수의 능력이 아니라 좀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흐름을 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건 다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 하여튼 간에 그것을 집어내서 그걸 정치적으로 결집시켜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 패배 이후에도 나타내는 모습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능력하게 잠깐 보이는 것이고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과거 작년만 해도 정당 정치 위기까지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정치개혁 특위도 만들어서 해법도 내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 어떤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서 원내대표 경선과 당대표 경선과 대권 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좀 정치적 능력을 그러니까 정직한 능력이죠. 그거는 진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전 안타까운 측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유영원 씨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왜 능력이 없냐, 능력을 좀 갖춰라 이렇게 요구하면 갖춰지나요?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공부 좀 잘해라. 그럼 그 학생이 반성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지는 잘해라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철희 소장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데 게을리하면 혼나야죠. 네. 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정당을 나누면 민주당도 저는 뭐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좌파 정당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보 정당인데 민주당이 이념은 진보일지 모르겠으나 행태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보수 정당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보다 더 행태는 진보적이지 않거든요. 아주 구태스럽거든요, 사실은. 좀 사례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멀쩡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굉장히 심각한 혼돈을 겪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한가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싸워가면서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가하게 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갑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는 뭔가 화합을 하니까 좋을지 몰라도 일반국에서 볼 때는 참 한가해 보이고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한 번도 지금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해서 졌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자리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뭐 몰래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자담회 같은 거 여러 건 있습니다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저는 이래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왜 이게 비대위로 안 가고 권한대행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주일인가 2주일 넘어갔는데 비대위 지금 승계하신 분이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러려고 3주간 권한대행 하려고 했는가 싶을 정도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왜 버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일반 국민들이 아니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을 잘못 봐서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깨 두드려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잘 볼게요 해놓고 놀러 다니면 밉죠.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미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이 좀 한가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문제를 소급해서 보면 지난 우리가 통합의 과정이 너무 혁신 없는 통합을 했다. 당시에도 내부에 통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혁신을 위한 계기로서 통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혁신은 온데 간데 없고 통합만 했단 말이죠. 심지어 야권연대도 통합적 관점에서 나눠먹기 한 거 아닙니까? 당 내부에서는 개파끼리 공천 나눠먹고 야권연대도 결국 연대라는 것보다 나눠먹는 측면이 가 있고 이번에 다시 또 당내 리더십 선거를 하는데 또 나눠먹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가서는 저는 대선이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 총선 때나 총선 이후에도 계속 우유부단 오락가락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개파 간의 좀 이해관계나 뭔가 따질 게 너무 많고 고민할 게 너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파라는 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개파라는 거는 정당의 개판 다 있죠. 여당에도 있는 거고 야당에 특히 야당은 여러 세력이 뭉쳤기 때문에 뭐 여러 개파가 있는 거 불가피하고 특히 진보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보더라도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이 많이 생기는 게 진보 쪽이거든요. 보수 쪽보다는 진보 정당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진보는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살림 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파가 많은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차이와 갈등을 전제로 해놓고 어떻게 합쳐갈 거냐. 이거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개파가
있는 건 좋지만 개파 프레임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파의 장점이 뭔지, 지향하는 뭔지를 드러내는 거는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이것 때문에 정파적 관점, 개파적 관점에서 대세를 거르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고 저는 민주당이 갖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개파 프레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에 빠져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는 개파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정파라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머리를 맞대놓고 해야 되고요. 근데 당대표 경선이라는 거는 개파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고 자유 경선을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건 경쟁을 제도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불확실성이 있어야지 게임이 재밌어지는 건데 대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래 버리면 경쟁을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담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게끔 역동성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개파의 문제 이용원 씨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제2의 기득권 얘기했어. 개파 프레임으로 다 보고 있다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잖게 표현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예,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이제 별소리가 다 나오겠죠. 근데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그 젊은 사람들 얘기할 때는 별소리가 다 나오던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개파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개파 프레임 안주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의 민주당의 그 배치들이. 근데 국민들은 야당에게 뭘 바라는 거냐면 변화를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그러니까 여당은 기득권층과 이쪽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야권에 요구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 변화를 추인시킬 수 있는 능력,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능력들, 해안들,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김대중 그 DJ가 있을 때 야당도 그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권 후보가 될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내용을 추동할 만한 뭐 태도라고 해서 태도, 자세, 능력 같은 것이 너무나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제가 드는 걱정은 네. 어쨌든 친노, 비노 이렇게 나뉜다거나 뭐 친박, 비박 이렇게 하는 게 얼마 전에 조선일보 뭐 사설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부각이 돼요.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개파 간 갈등을 좀 더 부각해서 보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다라던가 이렇게 몰아가거나 한마디로 그런 갈등이 조중동한테는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좀 갈등 어쨌든 간에 극복해 가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지 지금 이제 그런 우려는 저는 지극히 정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근데 좀 반대 얘기로 다른 얘기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김종인, 뭐 이상돈, 이준석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그렇게 떠들게 했더라도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써줬을까? 좋게 써줬을까? 내부 분란 난다 이렇게 써줬을 수도 있거든요. 별로 좋게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의 한계라 그럴까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어떻게 비치냐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신경 쓸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우선 풀어놓고 욕을 많이 먹더라도 먹을 때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맞을 때는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해놓고 나면 이른바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네라고 느낄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플 때는 더 많이 아프게 변화를 해서 조금 시점이 지났는데 저는 대접받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친노 비노라고 하는데 이거 친박 친이는 뭐 저쪽 정당이니까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만 이쪽에 친노 비노라는 건 참 웃기는 네이밍이에요. 이렇게 불리면 안 되고요. 노무현 그러면 뭘 상징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균형 이러면 균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복지파와 노동파가 붙었다든지 이렇게 네이밍이 돼야 이게 정당한 정파고 개파지 친노 비노라는 말이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노무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 우리 당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에? 자꾸 커밍아웃 하죠. 그렇게 보면 이제 비노라는 정체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노라는 정체성도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노무현을 따는 사람들이 지금의 과제는 뭘로 본다라는 거를 갖고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자기 이 조직을 분파를 설명을 해야죠. 근데 친노 비노라는 말을 물론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감염돼서 그런지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제 이해찬 전 총리나 이쪽을 공격할 때는 친노들이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자, 문제는 이제 노선 갈등이 차라리 정책 대안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총선 끝나고 난 밤에 말이죠. 민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는 바람에 너무 왼쪽으로 가서 일당을 놓쳤다.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 강화론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것도 좀 복잡한 논쟁입니다. 이용화 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도 강화론의 실체가 뭐죠? 저는 그게 민주당의 이제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아, 한계입니까, 그게? 중도 노선 얘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뭐 그 DJ 때의 뉴민주당 플랜이 아니라 그 한 2, 3년 전인가요? 또 뭐 뉴민주당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 그때도 중도 노선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 뭐 지금 현재 당선자라든가를 봐서도 그렇지만은 기존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구성원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백화점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주 좋은 건 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각양각색이라는 것이죠. 한 정당이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은 약간의 왼쪽의 보수 정당이다 그러면은 그런 성향과 내용과 어떤 정체성을 기본적인 합의는 가진 사람들이 가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보수 정당 왼쪽으로 가는 진보적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정책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특이하죠. 구성원들이 아주, 구성 성분도 아주 특이합니다. 관료 출신도 있고, 기존 정치했던 사람들, 뭐 운동했던 사람들, 제야에서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예를 들면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럼 진보 쪽하고 연대해야 되니까 야권 연대 가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었단 말이죠. 자기 지역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또 지고 나니까, 이번에 지고 나니까, 야, 그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냐. 중간 노선을. 그러니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정당으로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점들이 좀 갑갑합니다. 예, 그 이인영 최고위원이 그 왼쪽, 가운데 이렇게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아래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회 구조를 잘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럼 야당과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건 답이 나오거든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선거 때 무진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1%, 99% 얘기하고 서민경제 무진장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지금 현재 사회 구조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 서민들이 바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당연히 알죠. 그럼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희 소장님도 그러니까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좌우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게 참 기계적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놓고 퍼센티지를 보니까 중도가 많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과반이 안 된다. 하나 많은 얘기. 그럼 중도를 다 내팽개치고 선거 이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보로 간다고 해서 중도 잡지 말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기계적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요. 중도 강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야권연대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 게 불만이라는 얘기인데 뭐 더 툭 까놓고 얘기해서 통합진보당 이번에 끌려다녀서 뭐 진보 아젠다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건 저는 공허한 주장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권력투쟁의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이건 무의미한 논쟁이고요. 이인영 최고위원처럼 밑으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전 밑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이럴 때 민주당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밑으로 가는 게 답이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에게 아쉬움이 많은데 근데 한국노총이 총선 기간에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도 그렇고 아무런 노동 아젠다에 대해서 꺼내놓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주장도 쟁점을 없어요. 내놓은 게 없죠. 시민사회 출신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형신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얘기 안 해도 청년층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서민들도 지금 희망이 안 보이고 그 우리를 대변해 주는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변해 주는 정치 세력이 없는 것이죠. 그나마 민주당이 기대를 가졌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정치 행태들이 구태를 보이면서 자기네끼리만 노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정책으로 그 사람들 그 세대의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자꾸 쇼의 측면도 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예컨대 뭐 슈스케 방식의 비례대표제 이런 거 좋죠.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권에서는 슈스케 방식으로 청년 비례대표 2명을 내놨고 당선권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저쪽은 아무 그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이라는 카드를 툭 던져놨단 말이에요. 어디가 더 점수를 잘 받았죠? 어느 쇼가 더 흥행이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만 가지고 그냥 먹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청년 대표를 뽑아놨으면 그 청년 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꺼내놓고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벤트로 툭 던져놓고 흥행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들 나와서 그냥 해버리면 그냥 거기는 잘 팔린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근데 우리는 안 팔려요. 이분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이건 당의 문제라는 거죠. 당이 이런 문제를 풀어줄 때는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기 쇼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한 게 많죠.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이런 데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길러라 이런 주문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강한 리더십도 좀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해찬 전 총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 있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대선 예비 후보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이 어떤 자세를 지금부터 가지고 임해야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현실의 여건을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보면 여당에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고요. 뭐 여론 지지율이 한 40% 넘나들 정도의 강한 주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약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명 있다는 또 게 우리 현실이면 이걸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 명이 잘 모여서 재밌는 게임을 하면 재밌다는 게 뭐 오락적 요소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흥미를 끌 만큼의 텐션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경쟁을 하면 저는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무엇을 놓고 경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들이 거론되시는 분이 우선 뭐 문재인 후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고문이 있고요. 손학규 의원이 있고요. 김두관 전 지사도 잠재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세균 대표도 종로에서 이기면서 좀 나름 탄력을 받았고 정동영 의원도 있고 뭐 우선 그렇게 현재 5명 정도 되죠. 바깥에 보면 또 안철수 원장이라는 큰 또 인물이 하나 있고 그럼 이분들의 경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우리가 그 프레임에 빠져서 매몰되기 시작하면 저는 민주당의 에너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또 바깥에 안철수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막말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 안철수 데려와서 기호 2번 딱 붙여서 내보내면 박근혜한테 이길 거냐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누굴 내세워도 못 이긴다 본다면 지금의 민주당을 바꾸는 노력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역할을 해냄으로써 국민적으로 검증받고 인정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당대표 리더십인데 그것이 무조건 강한 리더십으로만 가는 게 옳으냐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철수까지 우리 후보 영역에 넣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공정과 상생할 수 있는 경쟁의 틀을 만들어내서 그중에서 마지막 최고 성자가 나오면 저는 박근혜한테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못 관리해서 그냥 성급하게 누구로 가자라고 패가 나뉘고 서로 싸우고 이전 투구하고 2007년처럼 안 되는 집구석이 보여주는 패도 다 드러내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후보가 나오더라도 저는 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력한 후보는 없지만 다수 후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이은혜 씨가 민주당에 어떤 기대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유권자시고 주위에 친구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민주당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바람 같은 게 좀 아니면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민주당? 기대는 없지만 부탁 내지는 충고.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솔직히 지금은 실망을 많이 해서 근데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감동 있는 정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위해서 던질 건 던지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단 보기에는 뭔가 손해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다 친노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정신이란 게 좀 잘은 몰라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감동 정치 그리고 제1야당다운 넓은 마음 뭔가 통 큰 결단 이런 것들 이제 멋있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은희 씨가 이제 정치 평론가 수준으로 지금 계속 격상을 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감동적으로 진짜 네, 잘하시네요. 네, 말씀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저는 정당이 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좀 변해야 된다. 민주당에 바란다. 핵심 포인트. 유영원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그 작년인가 그 서울시장 그 경선 정축체육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축체육관에서. 저기선 박영선 후보가 나고 누구야 박원순 후보 나왔는데 거기 제가 오후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 민주당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야 과거에는 우리가 젊은 층들이 우리를 지지했는데 야 오후에 그냥 젊은 층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불안해서 죽겠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게 민주당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오후에 다 335 나오면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위기감으로 있었는데 그 위기감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들 어떤 내용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서 이번 총선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이러한 얘기 민주당 위기가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상당히 이번에 원내대표 문제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이러한 민주당의 위기 야당의 위기 무엇이 해법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혁신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대권 후보들도 거기에 같이 결합해서 나갈 때만 어느 후보가 어느 인물보다도 그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국민이 바라는 야당의 생각 구현해낼 때 민주당이 살아나가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내지 못한다 대권까지 그럼 저는 민주당에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과연 그런 야당의 모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있으나마나한 야당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몇 개월 아니라고 봐요. 몇 개월 아닌데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는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이철희 선생님 좀 받아주시죠. 민주당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현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실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실망만 하게 되고요. 거리감만 생기는 거고 정치가 바뀌는 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더 많은 주문을 할 때 그리고 주문을 한 거에 대해서 안 지킨 거에 대한 채찍을 들 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실망하셨지만 그 실망을 열망으로 바꾸려면 결국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실망이 생겨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보수의 유력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떨어뜨리는 게 그 사람들에게 핵심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투표장을 끌어내느냐의 문제는 정당의 몫입니다. 사실 유권자의 자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의식이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당이 A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이유는 그 투표를 함으로써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확신을 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당 찍거나 저 당 찍거나 내 삶이 안 달라지면 투표장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가 지금 기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기권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지금의 야권의 지지층, 잠재적 지지층이거든요. 뭔가 잘해내면 찍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사람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 투표 동기를 못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 동기를 줄 거냐. 그 해답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 대안을 제시할 때 저는 가능하고 투표율도 올라간다. 그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될 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선 패배 이후에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유영아 씨, 이은희 씨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127석을 가진 큰 정당입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장 6월에 열리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정치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야당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각성 그리고 분발을 기대합니다.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